전구처럼 생긴 걸 누가 이렇게 되게 큰 전구예요. 누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도상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전구야. 예, 놀라워요. 예, 놀랍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또 어떻게 이런 기술이 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거의 대체로 다 과장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의 기술력으로 구현할 수 없는 고대의 기술력도 있기는 해요. 이를테면 현대에는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기술들이 있죠. 금속에다가 정말로 작게 새기는 그런 기술들, 이런 건 더 이상 현대에는 사용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장인들이 지금은 이제 없기 때문에 사라진 기술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술력을 고대인들은 갖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여행자분들께서 이집트에 딱 가셔가지고 기자의 대피라미드 앞에 딱 쓰셨어요. 딱 봐도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지금부터 한 4,60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전이죠. 반응이 나오는 거는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피라미드 잘 만들었어요. 피라미드에 어떤 전기 기술이 막 들어가 있다거나 무슨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저 돌을 잘 잘라서 돌을 차곡차곡 잘 쌓은 거거든요. 그 정도의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물리적인 기술력 그 자체보다는, 그게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쌓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인원이 동원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동원을 했으면 그 인원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재워야 되고, 어떤 사회 조직에 대해서 더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문명 같은 문명권들이 정말 이제 놀라운 성취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결과물 자체, 또 당연히 이제 그 놀라운 성취물이지만 배경에 존재했었던 사회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성취들에 저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라미드가 천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이런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기하게 맞아요. 그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고대인들은 방위를 잘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피디님이나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집트에 가요. 그래서 거기 피라미드 근처에서 우리가 별을 측정을 한번 해보자, 방위를 측정을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저희는 완전 현대인들이잖아요. 저희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피라미드의 경우에는 남북을 정말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맞춰놓고 있어요. 밑변의 길이가 230m인데, 그러니까 이 내변의 길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230m 똑같이 만드느냐. 근데 이제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그 오차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게 고대 이집트들이 측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별을 관측해서 무엇인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별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관측을 했었다는 거고, 이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는 사람의 수명보다 더 긴 시간 관측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최소 100년, 200년 정도. 그 당시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이미 그 천문학적 관측에 대한 지식과 그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 기술력보다는. 예. 파피루스는 너무 비판적으로. 이거 비판적인 건 아니고요. 파피루스 그냥 나일강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 식물을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 가로 세로를 잘 엮어가지고 그 압력을 가한 다음에 잘 말리면 거기에 이제 잉크로 글을 쓸 수 있는 종이 같은 이제 물건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식물성 물건 위에다가 그리고 잉크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이제 이집트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영어의 페이퍼의 어원이 되는 것도 파피루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중해 문명권에서는 종이격에 해당되는 물건의 대명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이제 현대인들께서 파피루스와 관련해서 되게 신기해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 파피루스도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대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대, 기원전 2500년, 2600년 그때에 쓰여진 파피루스가 남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거의 가장 이른 시기에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파피루스라고 할 수 있는데, 한 4600년 정도 된 파피루스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는 훨씬 많죠. 신왕국 시대 예를 들어서 3500년 전 이러면은 정말 많은 파피루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식물성 재료를 갖고 있는 물건이 3000년, 4000년
5,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파피루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파피루스는 아주 유용한 물건이긴 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제 무작위로 남길 수 있었던 매체였죠. 그런데 이게 파피루스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보존된 것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그 공간이 갖고 있는 기후적인 조건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건조하니까 유기체 자료들이 잘 썩지 않고 보존되는 경우들이 있죠. 상당수의 파피루스들이 지금까지 남겨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파피루스 자체가 보존력이 뛰어난 매체였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의 승리라기보다는 자연의 승리다. 자연이 보존을 시켜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놀라워요. 놀랍죠. 아니 근데 저도 되게 파피루스 보면 되게 좋아해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문헌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집트 사회가 갖고 있었던 지적인 풍요로움 혹은 또 생계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또 나타낸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기본적인 방부 처리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략이라고 하는 미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방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방부 처리가 되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미라 자체는 보편적으로 말했을 때 이집트의 미라는 방부 때문에 지금까지 남겨져 있다라기보다는 건조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축적됐던 것 같아요. 사람의 시신을 어떻게 하면은 오랫동안 썩지 않게끔 그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시키면서 보존될 수 있게끔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경험이 축적되어가지고 신왕국 시대의 왕들의 미라는 정말 지금도 굉장히 상태가 좋은 상태로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이집트에 가시면 방부라기보다는 건조시키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건조를 시키는 건데, 시신 같은 어떤 이 유기체가 보존이 되려면 건조와 부패가 속도 싸움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썩기 전에 먼저 건조가 되면 더 이상 썩지가 않아요. 근데 건조가 다 되기 전에 다 썩어버리면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미라는 여기서 이 건조의 속도를 인공적으로 확 높인 그 유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집트인들이 특히 그 미라를 이제 만들게 된 것은 이것도 이제 기후랑 관련이 있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이 정말로 그럴싸한 형태의 무덤을 만들기 이전에는 미라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이제 막 생겨났을 때부터 이제 무덤들이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지는데, 그 이전의 무덤들은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는 이제 그 나일 강변을 제외하면은 다 사막이다 보니까 대체로 무덤은 사막 쪽에 만들어지거든요. 사막에 땅을 파고 시신을 묻으니까 시신이 이제 안 썩는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가자마자 시신이 건조되기 시작을 하니까 부패가 이제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끝나버리니까 그냥 남겨지는 거예요. 선사시대의 시신들 가운데 이집트에서 발견된 정말 온전한 상태로 남겨진 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5000년 전, 5500년 전, 6000년 전 이런 시대의 시신들도 사람이구나 라고 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확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고대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서 매장을 하고 나서 시신이 썩지 않는 게 당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썩는 게 이상한 일인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시신은 안 썩는 게 좋은 거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사람이 죽고 나서 매세에 가서 부활을 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썩지 않는 시신, 모습이 보존되어 있는 시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종교 이데올로기도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 무덤을 만들다라는 것은 시신과 토양이 직접 닿지 않게 된다고 의미하거든요. 토양이 있고 무덤을 만들잖아요. 관을 만든다던가 그러면은 시신이 썩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대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꾸 시신들이 썩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야, 그러면은 시신이 썩기 전에 우리가 건조를 시켜버리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다가 나트론이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을 하면 시신을 굉장히 빠르게 잘 건조시킬 수가 있구나, 썩지 않기 때문에 잘 보존이 되겠구나, 이 형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미라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구왕국 시대나 이제 미라들이 가끔 이제 고각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확실히 상태가 떨어져요. 지속적인 어떤 시행착오와 지속된 노하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기록들 중에서 의학 관련된 기록들이 있어요. 이걸 보통 하나의 장르로 묶어가지고 이제 메디컬 파피루스라고 얘기하는데, 민간요법 같은 것들도 쓰여져 있고 외과 치료법 같은 것도 쓰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피임을 위한 민간요법들이 이제 쓰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꿀을 사용한다던가 혹은 뭐 동물의 배설물을 사용한다든가 방식으로 임신을 피하고 싶으면 그걸 사용을 해라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지침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제 그걸 막는 거죠. 바른 공간을 알칼리화 시켜가지고 뭐 정자를 다 죽인다든가
자체가 또 그런 효과를 또 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또 내용이 하나 있는데 콘돔에 대한 거거든요. 고대 이집트 뭐 최초의 콘돔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요. 투탕카멘 무덤에서 출토된 여러 부장품들 가운데 헝겊으로 만든 그 남성의 성기 가리기가 있어요. 남성의 이제 성기를 넣을 수 있는 그 주머니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걸 보고 이거 콘돔 아니야? 아마 어떤 작가들이 글을 썼겠죠. 그게 약간 이제 와전돼가지고 계속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헝겊 성기 가리개가 콘돔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헝겊 재질은 피임 방지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또 그것을 만약에 남성이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콘돔을 사용해서 얻으려고 했었던 중에 성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떨어졌을 것이고 콘돔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성기 가리개는 아마 콘돔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용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 혹은 상류층들 남성들은 이렇게 이제 미니스커트를 많이 입어요. 안에다가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속옷을 입지만 그 당시엔 그런 속옷이 없거든요. 그냥 입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끔가다 무슨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말려 올라가거든요. 치마가 실제로 그려져 있는 여러 그림들을 보면 작업하는 분들 중에서 그 치마가 올라가서 성기가 노출된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아마 성기 가리개를 일종의 속옷으로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고대 이집트 전기설은 정구 그림 때문일 거예요. 그 되게 유명한 도상인데 이제 덴데라 정구라고 하거든요. 덴데라 정구. 이집트 중부 지역의 덴데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하토르 여신을 위해서 지어진 신전이 있는데 이제 지하실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입장권을 따로 끊으셔야 돼요. 근데 그 지하실 입장권은 원래 없었는데 한 1년 전? 이때부터 다시 입장권을 거의 팔더라고요. 지금 현대 이집트인들한테 이제 외국인 여행자들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봉이에요. 호구. 아무튼 거기 이제 지하실에 가시면 전구처럼 생긴 걸 누가 이렇게 되게 큰 전구예요. 누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도상이 그려져 있어요. 에리히 폰 데니킨? 이거 전구다. 이거 봐라, 이집트 전구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로 사용을 해요. 이집트 학자는 아니고요. 유사 역사학자나 뭐 사이비고학자라고 보통 불리는 영역에 속하는 여러 이제 방송국에 뭐 되게 진지하게 만들어지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되게 많이 소개가 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도상적으로도 그거는 전구가 아니다. 고대 이집트 특유의 도상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현대인이 자기가 가서 이거 전구 닮았는데 직관에 근거한 판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되게 간단한 건데 거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구조로 옆에 쓰여져 있어요. 설명서가 무슨 내용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캡션이 있는 거예요. 그림에.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 읽을 줄도 모르시고 그게 아마 어떤 면에서는 그 캡션에 대한 그 그림에 대한 캡션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 너무 꽂히니까. 이거는 무조건 전구야. 그때부터는 그 주변은 싹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블러 처리가 돼가지고. 그 전구처럼 생긴 부분은 누트라고 하는 여신의 자궁을 형상화시킨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이렇게 필라멘트가 있어요. 뱀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뱀이에요. 뱀 이렇게 눈도 있고 입도 있어요.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신을 나타내는 상징 체예요. 그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고 설명으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로 직관적으로 이건 내가 보니까 무조건 전구인데 이제 논리 과정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리콥터, 우주선, 뭐 스포츠카, 뭐 잠수함, 현대인들이 대충 알고 있는 그 이미지랑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집트 문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 형상을 딱 보면 이건 헬리콥터인데 진짜 똑같은 게 있어요. 헬리콥터랑.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헬리콥터인데 라고 하면서 그 주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당연히 다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 있었고 고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세금을 걷는 거예요. 상류계층들이 그 잉여적인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고대 국가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고요. 또 반면에 이 세금을 이제 거둔다라는 것이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계층들 삶이 고되겠지만 그 삶을 적어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인 여건은 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대 이집트의 상류층들 사이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식의 담론이 이제 보편적으로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귀족들의 무덤에 가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일생을 그러니까 자전적으로 기록을 해놓거든요. 대부분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 맨날 등장하는 레퍼토리가 야, 내가 얼마나 많은 굶주린 사람들한테 양식을 제공을 했고, 내가 또 얼마나 많은 과부들 내가 책임졌는지 관용어구처럼 쓰여지는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계층의 사람들한테는 아, 이게 미덕이다라는 사실은 존재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고요.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역시도 비교적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왕국 시대의 네이르 엘 메디나라고 하는 이 마을 유적에서 나오는 자료들인데, 왕의 무덤을 만들던 전문 장인들이 살던 마을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국가에서 고용한 정말 최고 레벨의 그 기능직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급여라던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던 그 일종의 복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 마을에 살던 이 장인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의 사치 생활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컨대 집에 하인을 고용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뭐 집에 뭐 소도 한 마리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뭐 파라오가 이제 고용주인 거죠. 사실 파라오를 상대로 파업을 하면서 시위를 한 사례들도 나타납니다. 완전한 생존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리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사회 시스템적으로 이집트가 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항상 이제 배려를 하고 고려를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제 뭐 누구의 돈을 뺏는다든지, 어떤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의 어떤 물건이나 사람들의 재산을 강제로 강탈한다든지 하면은 처벌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처벌의 종류는 다양한데, 일단 뭐 물건을 이제 그 빼앗는 압수형도 있고, 실제로 때리는 태형도 있고, 또는 이제 전근대 사회들에서 대부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징역형은 없어요. 잘 사형도 사실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징역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 사실 비용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징역형이 근대사회 이후에 보편적인 어떤 형별 제도가 된 이유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약간 인권사상이랑 관련이 깊죠. 고대에는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죄를 져요, 좀 큰 죄를 져요. 그러면은 절단형을, 손발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노동력이 사라지잖아요. 노동력은 언제나 고대사회에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노동력은 삶에는 지장이 없어요. 아, 이 사람이 형벌을 받았다라는 게 티는 나지만 삶에 큰 지장이 없는 코나 귀를 보통은 절단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너는 죄인. 전자발찌 같은 약간 그렇죠. 예. 그 전자발찌를 아예 이제 몸에다가 그냥 박아버리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사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대체로 반역죄나 이제 이런 경우에만 보통 사형이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여성이 있어요. 기혼자예요. 남편이 있어요. 이 여성이 나중에 이 남편의 딸로 입양이 돼요. 그런 법률 문서가 남겨져 있어요. 특이하잖아요. 학술적인 결론이지만 이 남편이 여성한테 자신의 재산을 더 온전하게 상속시켜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고, 이 둘 사이에서는 남편이 먼저 죽어요. 경제력은 남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집트 사회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 남편이 갖고 있었던 어떤 경제력, 자산들을 그러니까 상속 권리를 이 남편의 친척들이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부인한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분산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식한테 자산을 넘겨주는 것이라면 다른 친척들이 그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법적 지위를 자신의 이제 자식으로 바꾼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법률 공부하는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비슷한 사례가 현대에도 종종 나타난대요. 그 이제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부부 관계를 끊고 그 사람을 법적으로 입양하는 방식으로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한테니까 이제 그 남편한테는 이제 부인이 되겠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그 사람한테 이제 넘겨주고 싶은 거죠. 이면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은 아, 이거는 굉장히 뜨거운 사랑 얘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 대단함이 이제 시공간적으로 그 과거로 더 확장된 그런 어떤 사례가 고대 이집트의 사례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